여보, 제발 돌아가시오. 유배지는 죄인이 가는 곳, 양반집 교수가 갈 곳이 못 돼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죄인의 아내가 죄인을 따르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천리 유배길에 오른 남편. 그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아내의 기막힌 지혜.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누명을 벗겨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서촌 골목, 기와집 처마 밑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인 하나가 정갈하게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23세 정씨 부인, 명문가 출신답게 자태가 단정했으나 그보다 더 돋보이는 건 맑은 눈빛과 침착한 기품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남편 이성구가 훈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책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이성구는 중인 집안 출신이었으나 학식이 높아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들도 그의 서당으로 배우러 올 정도였으니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진지 드십시오. 정 씨가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이성구는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그런데 당신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구려. 정 씨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서방님만큼 아내를 아끼는 남정네가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변변찮은 훈장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미안할 따름이요.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서방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두 사람은 자식은 없었으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록 양반 집안 교수였으나 중인 집안으로 시집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든 성품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소. 다만 제자 중 하나인 김진사 댁도련님이 요즘 시무룩해 보이더군.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이요. 그 도련님 말입니까? 평소에 총명하다고 칭찬하시던 그 학동이요. 그렇소. 다음에 한번 자세히 물어봐야겠소.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자 정 씨는 남편이 내일 서당에서 쓸 붓과 벼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내일이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꿈자리가 사납더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구름이 집을 뒤덮고 남편이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당으로 나온 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으나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깍, 깍.
귀를 찢을 듯한 울음소리. 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집안에 무탈하게 하소서. 부디 서방님을 지켜주소서. 그때 이웃집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정 씨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5-6명의 포졸들이 이웃집 사랑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주인 박찬봉이 무슨 일에 연루된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는 슬며시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한양에는 영모 사건으로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요? 이성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서당에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걱정이요? 나는 떳떳한 사람이니 두려울 게 없소.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가지 않겠소. 이성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오늘은 남편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정 씨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성구는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손이 떨렸고 빨래를 하다가도 자꾸만 대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때가 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각에는 벌써 돌아왔을 텐데 정 씨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정 씨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이성구라는 자가 사는가? 어서 문을 열어라. 포졸들이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침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5-6명의 포졸들이 거칠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포졸 2명이 허리춤에 찬 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 이성구는 어디 있느냐? 정 씨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남편을 무슨 일로? 다짜고짜 묻지 말고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포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정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또 다른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두령님, 여기 있습니다. 포졸 2명이 이성구를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이성구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에 붙잡힌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 정 씨가 달려가려 하자 포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서지 못할까? 영모죄인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영모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 씨의 외침에 이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오. 닥쳐라.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포졸 두령이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너의 제자 김진사 댁 도련님이 영모에 가담했다. 그리고 이놈이 바로 그 영모의 연락책이었다. 이 편지가 그 증거다. 내 놈이 직접 영모 주동자에게 전달한 편지란 말이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자가 부탁한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영모와 관련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성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제야 정 씨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영모에 연루되었고 그 제자가 선생님인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제자가 부탁한 편지를 전달해 줬을 뿐인데 그것이 영모의 증거로 둔갑한 것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 정 씨가 포졸 두령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포졸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서지 못할까?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다. 내 놈도 같이 끌려가고 싶으냐? 그 말에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은 본인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이성구의 양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새끼줄이 팔뚝에 파고들어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이성구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겁내지 마시오. 내가 결백하니 곧 돌아올 것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모죄로 잡혀간 사람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 씨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포졸이 그녀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성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씨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고요한 밤, 정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아침만 해도 행복했던 그 집에 이제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성구가 끌려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매일 의금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나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의금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정 씨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 씨는 친정 오빠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오니 오빠는 근심 어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매제가 영모죄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오라버니, 제 남편은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오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영모죄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고 나면 대부분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 누이야, 이제 내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매제와 의절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너라. 정 씨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제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누이야, 정신 차려라. 영모죄인의 아내로 남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평생 죄인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래도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영모 죄인의 가족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의금부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 씨는 부랴부랴 의금부로 달려갔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구는 영모 연락책으로 활동한 죄가 명백하나 주모자는 아닌 점을 참작하여 사형은 면한다. 대신 제주도로 유배 보내며 평생 귀양살이를 하도록 한다. 유배. 사형보다는 나았지만 천리박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는 바람과 파도가 거센 섬, 죄인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죽는 곳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자가 유배지를 따라간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인, 정신이 있소. 유배지는 죄인이 가는 곳이요. 양반집 교수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저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락할 수 없소. 그냥 돌아가시오. 하지만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함께 가야 한다고. 남편 혼자 유배지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가락지 하나면 은자 몇 냥은 될 것입니다. 정 씨는 은자와 가락지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정 씨는 다시 의금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뒷문으로 갔습니다. 관리의 숙소가 있는 곳입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낮에 찾아뵈었던 이성구의 아내입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정 씨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관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남편을 시중들겠습니다. 절대 남편이 도망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관리는 보자기 안에 은자와 옷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 씨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부인, 유배길은 험난하오. 후회할 것이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그 어떤 대우도 기대하지 마시오. 부인도 죄인과 똑같이 취급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저를 올렸습니다. 관리는 보자기를 집어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부인이로구나. 이튿날 아침 정 씨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바늘과 실, 그리고 약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집은 관아에 몰수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금부 마당에는 유배를 떠날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 씨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정 씨가 달려가자 이성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찌 여기에? 설마, 저도 함께 갑니다. 이성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소. 제발 돌아가시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포졸 두령이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정말로 가실 작정이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시오.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포졸 두령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부인도 죄인과 똑같이 취급될 것이오. 그 어떤 특별 대우도 없소. 알고 있습니다. 유배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모두 15명의 죄인과 8명의 포졸, 그리고 정씨 한 사람. 이성구는 양손이 묶인 채 걸어야 했고 정씨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양 도성 남대문을 나서자 정씨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성문 너머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신혼집, 익숙한 거리와 이웃들. 이제 그 모든 것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걷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묶인 두 팔, 질질 끌리는 쇠사슬.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해야 한다. 그 생각만이 정 씨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날 밤, 일행은 한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죄인들은 마당 한쪽에 묶여 있었고 포졸들은 방에서 쉬었습니다. 정 씨는 죄인들 곁에 자리를 폈습니다. 부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그러시오. 포졸 하나가 말했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죄인들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남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추울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모두 내 잘못이오.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겠다는 확신.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1000리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정 씨와 이성구의 1000리 유배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나흘째 일행은 충청도 산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려 길은 질척거렸고 죄인들의 발은 진을 속에 빠졌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성구의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역이었습니다. 빨리 걷지 못할까? 포졸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성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 씨는 그 뒤를 따르며 남편의 등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마른 어깨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해가 지물 무렵 일행은 한 산골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포졸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고 죄인들에게는 마당 한 구석에서 보리밥 한 그릇씩이 주어졌습니다. 정 씨에게도 한 그릇이 돌아왔습니다. 식어 빠진 보리밥, 거기에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온종일 걸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뜨려던 이성구는 옆에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도 밥그릇을 들고 있었으나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드시지 않으시오? 저는 속이 더부룩하여 생각이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드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 씨의 눈빛에는 배고픔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드셔야 하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정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성구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 씨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성구는 두 그릇의 밥을 모두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빈속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정 씨는 매번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배가 아프다, 체했다, 입맛이 없다. 이성구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 씨의 완고함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전라도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 정 씨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성구가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포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이성구는 포졸을 뿌리치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정 씨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물 좀 주시오. 포졸 하나가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입에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정 씨는 기침을 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말하지 마시오. 가만히 계시오. 포졸 두령이 다가와 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무리하지 마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고갯마루도 못 넘기고 쓰러질 것이오. 그는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인에게 밥을 2그릇 주도록 하라. 이성구는 포졸 두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친 포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살 수가 없소. 정 씨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눈빛.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유배 행렬이 전라도 남쪽 산고를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따스하다가도 오후만 되면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성구의 발목은 쇠사슬에 짓눌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매일 걷는 동안 쇠사슬이 살갗을 파고들어 이제는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성구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정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뚝이는 것을,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쉬는 시간만 되면 정 씨는 남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상처 부위를 물로 씻어주고 품에 간직한 약초를 짓지어 발라주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빨리 걷지 못할까? 해가 지기 전에 다음 고개를 넘어야 한다. 포졸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새로 합류한 포졸로 성격이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말보다 못하게 대했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성구는 힘겹게 걸음을 재촉했지만 상처 난 발목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난폭한 포졸이 다가와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이 꾀병을 부리는 개로구나. 채찍이 이성구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이성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방님. 정 씨가 달려가 남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정 씨를 밀쳐냈습니다. 비켜서지 못할까? 포졸은 다시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내리치려는 순간 정 씨가 남편의 몸을 감쌌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채찍이 정 씨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정 씨는 신음을 삼키며 남편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비키지 못할까. 포졸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려는 순간 포졸 두령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 부인에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두령님, 저 여자는 죄인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인은 죄인이 아니다. 자진해서 따라온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난폭한 포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채찍을 거두었습니다. 포졸 두령은 정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일어나시오. 이제 괜찮소. 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쳤소.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정 씨는 남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어깨에 기댄 채 걸었습니다. 정 씨의 어깨는 작고 가늘었지만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일행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난폭한 포졸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채찍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포졸 두령이 계속 그를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일행은 한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죄인들은 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정 씨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지만 정 씨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라려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밥을 드시오. 이성구가 밥그릇을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당신이 먹어야 하오.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살 수가 없소. 이성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정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성구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내의 상처 부위를 감싸주었습니다. 서방님, 추우실 텐데. 나는 괜찮소. 당신이 편히 쉬어야 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졸 두령이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쓰시오. 상처에 바르면 좀 나을 것이오. 보자기 안에는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놀란 눈으로 포졸 두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어젯밤 마을 약방에 가서 구해왔소. 부인의 정성이 가상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정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포졸 두령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그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부인을 둔 남편은 복이 있는 거요. 정 씨는 약초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은 가혹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일행은 드디어 남해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부짖으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가 제주도였습니다. 포구에는 큰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실어 나를 유배선이었습니다. 배는 낡고 삐걱거렸지만 이것이 제주도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모두 배에 타라. 포졸들의 명령에 따라 죄인들이 하나씩 배에 올랐습니다. 이성구도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서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시오?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노를 젓는 뱃사공들의 구호 소리와 함께 배는 천천히 포구를 떠났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 이제 그곳을 떠나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죄인들은 배 아래쪽 좁은 공간에 갇혔고 정 씨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뱃사공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랑이다. 모두 붙잡아라. 정 씨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곧 지나갈 것이오. 하지만 풍랑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배는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죄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쿵.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죄인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다. 누가 좀 살려달라. 정 씨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제 곁에 계십시오. 쿵, 또 한 번 큰 충격이 왔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죄인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위에서 포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침몰한다. 모두 물에 뛰어들어라. 정 씨는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나무 판자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것을 붙잡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잡으십시오. 여보, 당신은? 정 씨는 남편의 몸을 나무 판자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끈을 만들고 남편의 몸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여보, 무슨 짓이오? 저는 헤엄을 칠 줄 압니다. 당신만 살아주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 씨는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하오. 이성구가 저항했지만 정 씨는 이미 묶음을 끝냈습니다. 서방님, 제주도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정 씨는 나무 판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성구는 울부짖으며 아내를 불렀지만 이미 판자는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 씨는 남편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 씨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팔을 휘저으며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웠습니다.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한 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 씨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포졸 두령이었습니다. 그는 한 팔로 정 씨를 붙잡고 다른 팔로 물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은 저 멀리 판자를 붙잡고 떠다니고 있소. 일단 우리부터 살아남읍시다. 포졸 두령은 정 씨를 끌고 헤엄쳐 나갔습니다. 저 멀리 뒤집힌 배가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배 잔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 씨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래사장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부인, 도착했소. 이제 괜찮소. 정 씨는 눈을 떴습니다. 해변이었습니다.
뱃사공 몇 명과 포졸들, 그리고 죄인 몇 명이 해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모래사장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정 씨는 달려갔습니다. 이성구였습니다. 그는 나무 판자를 붙잡은 채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성구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보, 당신이 무사하시오? 예, 저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몸, 하지만 따뜻한 심장. 두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풍랑에서 살아남은 일행은 근처 마을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뱃사공들은 새 배를 구했고 이틀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서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대정연 포구에 발을 디딘 순간 정 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이제 진짜 유배 생활이 시작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포구에는 관아의 관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명단을 확인하며 하나씩 점호했습니다. 이성구, 예. 영모죄로 종신 유배, 대정현 관노로 배치한다.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정 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죄인의 아내로 자진하여 동행한 자입니다. 포졸 두령이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이로구나. 좋다. 여자도 함께 부려먹으면 되겠지. 관비로 등록하라.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정 씨가 항변했지만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인의 아내가 죄인 아니면 무엇이냐? 역적의 처자는 모두 관노비가 되는 법이다. 감사히 여겨라. 목숨이라도 붙어 있지 않느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구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행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각자의 일터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성구는 바치를 하게 되었고 정 씨는 관아의 빨래와 물 깃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가혹했습니다. 이성구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굳은 살도 없는 손에 쟁기를 잡으니 손바닥이 금세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빨리빨리 게으름 피우지 마라. 채찍이 등을 때렸습니다. 이성구는 신음을 삼키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 씨의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아 사람들의 빨래를 모두 해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랫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비고 또 비비고 손이 붓고 터졌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수십 번을 오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노들이 머무는 허름한 움막.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성구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 씨의 손도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고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어찌 괜찮다 하십니까? 손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정 씨는 품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낮에 몰래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 그 손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여보, 모두 내 잘못이오. 내가 조심했더라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 씨는 남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이 지옥이라 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자리에 몸을 누였습니다. 거친 멍석 하나가 전부였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혹독한 노동.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로의 상처를 돌보며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이라니? 당신의 억울함을 밝힐 방법을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정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구는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 씨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새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던데. 그래. 어디서 오시는 분이래? 한양에서 오신다더라. 명문가 출신이시고 학식도 높으시다던데. 정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새 목사. 혹시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정 씨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방님, 새 목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해보면 어떨까요? 글쎄, 목사라 해도 영모주인의 말을 들어줄까?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목사가 제주에 부임한 것은 초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대정연 관하에는 새 목사를 맞이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관노들도 모두 동원되어 청소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 씨도 관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목사 일행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목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위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부인도 내렸습니다. 목사 부인은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 씨는 부인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분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며칠 후 정 씨는 관아에서 일하는 다른 관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목사 부인께서는 어떤 분이시던가요? 아, 부인께서는 매우 자애로운 분이시래요. 한양에서도 열녀와 효부를 돕는 일을 많이 하셨다더군요. 정말이요. 그뿐만 아니라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열녀사당을 참배하신다더군요. 효여를 매우 중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정 씨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부인께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목사 부인께서 열녀를 귀히 여기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열녀로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열녀로 소문이 난다니 그게 무슨... 정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영모죄인의 아내로서 함께 유배를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특이한 일이지요. 여기서 제가 당신을 더욱 극진히 돌보고 그 소문이 퍼지면 언젠가는 목사 부인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도움이 되겠소? 부인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부인께서 감동하신다면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오. 자칫 잘못하면 당신만 더 고생할 것이오. 이미 저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여기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합니다. 정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저는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 씨는 계획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극진히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남편에게 먹였고 밤마다 남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남편을 덮어 주었습니다. 다른 관노들이 이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역적의 아내라지만 참으로 정성이 지극하구먼. 그러게 말일세. 제 몸은 돌보지 않고 오직 남편만 챙기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노들 사이에서 그리고 관아 사람들 사이에서. 역적의 아내이지만 남편을 극진히 돌보는 여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리 유배기를 따라온 열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 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대단하다네. 한양 양반가 교수였다는데 기꺼이 유배기를 따라왔다지 않나. 들어보니 풍랑 속에서 남편을 살리려고 자신은 물에 뛰어들었다던데. 열녀가 따로 없구먼. 어느 날 정 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할 때였습니다. 관아의 나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정 씨라 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내 소문을 들으셨다.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정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이 통한 것입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시오스 낮 12시에 열녀사당으로 오너라. 부인께서 참배를 가실 때 잠깐 만나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목사 부인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여보, 조심하시오. 말을 잘못하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최대한 옷을 정갈하게 입었습니다. 비록 관비에 누추한 옷이었지만
깨끗이 빨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5시가 되자 정 씨는 열려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이미 목사 부인의 가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인이 사당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마마. 정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목사 부인이 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정 씨구나. 예, 마마. 소문을 들었다. 내 남편이 영모죄로 유배 왔다지. 예, 하오나 그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명, 관에서 판결한 일을 누명이라 하느냐? 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오나 소녀의 남편은 결코 영모에 가담한 자가 아닙니다. 다만 제자 하나가 영모에 연루되었고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정 씨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보관하던 편지의 사본입니다. 소녀가 한양을 떠나기 전 몰래 베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단지 심부름을 했을 뿐 영모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녀의 남편은 학식 높은 선비이옵니다. 평생을 그를 가르치며 살아왔고 영모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오나 하늘이 무심하여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배기를 따라온 것이냐? 예, 마마.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정 씨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천리 길을 온 것이로구나. 제 목숨쯤이야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녀로다. 내가 돕겠다. 정말이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한양에서 조정 대신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 이 일을 알리고 재조사를 요청하겠다. 정 씨는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목사 부인과의 만남 이후 정 씨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정말로 도와줄 것인가? 한양까지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지가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관아에서 일을 했고 이성구도 밭에서 고된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나인이 다시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 부인께서 부르신다. 정 씨는 서둘러 관아 안채로 향했습니다. 부인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부르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정 씨가 방에 들어가자 부인은 편지 한 통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한양으로 보낼 편지다. 오라버니께 내 남편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적었다. 그리고 내가 준 편지 사본도 함께 보낸다. 감사합니다, 마마. 하지만 알아두어라. 한양까지 편지가 가는데 보름이 걸리고 조사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빨라도 두어 달은 걸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는 계속 열녀의 본을 보여야 한다. 소문이 더욱 퍼져야 오라버니께서도 이 일을 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정 씨는 부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편지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정 씨의 열녀로서의 명성이 높아져야 그녀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었습니다. 마마, 소녀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에 과부 하나가 있다.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다. 내가 틈틈이 그 집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하오나 소녀는 관비의 몸이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관아에 말해두겠다. 일주일의 사흘은 그 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마. 감사합니다, 마마. 부인의 계략은 명확했습니다. 정 씨가 단순히 남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돌보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의 덕성이 더욱 빛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녀로서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한양 조정에까지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의 일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관아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밭을 갈아주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과부는 경계했습니다. 아니, 역적의 아내가 어찌 우리 집을? 저도 같은 여인입니다.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정 씨의 진심이 전해지자 과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 보내신 은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역적의 아내라지만 덕성이 보통이 아니야. 자기 남편만 돌보는 것도 모자라 남까지 돕다니. 참된 열녀로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 씨의 명성은 대정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 좀 드시오. 보잘것없지만 정 씨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남편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성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니오? 몸이 상할까 걱정이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입니다. 계획? 정 씨는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제 명성이 높아져야 한양에서도 이 일을 중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오. 저는 그저 당신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 부인이 다시 정 씨를 불렀습니다. 정 씨,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오라버니께서 답장을 보내셨다. 내 남편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명을 내리셨다고 하시더구나. 정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라. 예, 마마. 감사합니다. 정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당신 덕분이요. 모두 당신의 지혜와 인내 덕분이요.
희망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재조사 명령이 내려진 후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여전히 관아와 과부의 집을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쯤 소식이 올까?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의 한양에서 온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관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정 씨는 빨래를 하다 말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인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 어서 오너라. 부인께서 급히 부르신다. 정 씨는 서둘러 손을 씻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부인의 방에 들어서자 부인은 편지 한 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씨, 앉아라. 예, 마마. 정 씨가 무릎을 꿇고 앉자 부인은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보내신 편지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남편은 무죄다. 순간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진범이 잡혔다. 내 남편의 제자 중 하나였다더구나. 그자가 영모에 가담했고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내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정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 말인가. 진범이 자백했다. 내 남편이 영모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단지 심부름을 부탁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부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의금부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내 남편의 결백이 증명되었다. 왕께서 직접 무죄 방면을 명하셨다. 정 씨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은혜를 10,000번 감사드립니다. 일어나거라. 이것은 모두 내 정성과 지혜 덕분이다. 부인은 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내 남편은 평생 여기서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리 길을 따라왔고 온갖 시련을 견뎌냈다. 그리고 지혜롭게 나를 찾아왔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인은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한양에서 사신이 올 것이다. 내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에게도 왕명이 내려졌다. 저에게요? 왕께서 내 열행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너에게 열여정문을 하사하신다. 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을 저에게요? 그렇다. 내 이름이 조선 팔도에 알려질 것이다.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천리를 따라온 열녀로. 정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마,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부인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도운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길을 열었다.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과 여인 사이에 깊은 이해와 연민이 흘렀습니다. 정 씨, 이제 가서 내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라. 얼마나 기뻐할까. 예, 마마.
정 씨는 방을 나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정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운막에 도착하자 이성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소? 걱정했소. 정 씨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왕께서 무죄 방면을 명하셨습니다. 이성구는 순간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진범이 잡혔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자백했고 당신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내일 한양에서 사신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이것이 꿈이 아니요? 꿈이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보,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서.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꿈,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들, 행복한 미래. 드디어 시련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정연과 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신 일행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복장의 관리들과 호위, 무사들이 관아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목사가 직접 나와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사신 대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왕명을 받들어 영모죄인 이성구를 데려가러 왔습니다. 영모죄인이라 하셨습니까? 사신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아니, 이제는 영모죄인이 아닙니다. 무죄 방면된 이성구를 모셔가려 왔습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모죄인이 무죄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죄인 이성구를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의 명령에 따라 이성구가 끌려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히 모셔져 왔습니다. 사신은 이성구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이성구인가? 예, 그렇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전하노라. 이성구는 영모죄로 억울하게 유배되었으니 이제 그 죄를 벗기고 무죄 방면하노라. 즉시 쇠사슬을 풀어주고 한양으로 모셔가도록 하라. 관리들이 황급히 이성구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대감. 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아내 정씨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정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신은 정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천리 유배기를 따라온 열녀로구나. 소녀는 그저 왕께서 그대의 열행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그대에게 열녀 정문을 하사하시며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셨다. 정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사신은 다시 이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구, 왕께서 그대의 학식을 아끼신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예조에서 벼슬을 제수받을 것이다. 벼슬을 저에게요? 그렇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자신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진범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가? 이성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범이 누구입니까? 그대의 제자 박진사였다. 박진사가. 이성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자가 영모에 가담했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자는 그대가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그대를 영모에 연루시켰다. 하늘이 무심하십니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박진사는 의금부에서 자백했고 참형에 처해졌다. 이성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제자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 그대는 완전히 결백하다. 조정에서도 그대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사신은 이성구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짐을 꾸려라. 오늘 오후에 출발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구와 정씨는 움막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몇 벌의 누더기, 옷과 약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정씨 부인 정말 좋은 소식이구려. 부디 한양 가시거든 건강하시오. 정씨가 도왔던 과부도 찾아왔습니다. 은인이시여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떡 한 조각, 과일 몇 개, 정성이 담긴 소박한 선물들. 정씨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폭우로 향했습니다. 목사 부부가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성구, 정씨, 부디 건강하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마. 목사 부인은 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씨, 그대는 참된 열녀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성구와 정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고 증명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끝났소. 예, 서방님.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뱃길은 평온했습니다. 거센 풍랑도 위험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두 사람의 고난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듯 순조로운 여정을 허락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에서 이성구와 정씨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왕명으로 복권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깨끗한 방이 주어졌고 제대로 된 식사가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 사람 모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편안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여보, 이것이 꿈만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제주도에서의 일들이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요. 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견뎌낸 현실. 닷새 후, 배는 남해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한양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편안한 가마도 있었습니다. 부인, 이 가마를 타시오. 아닙니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정 씨는 가마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말을 타고 갔습니다. 천리 유배기를 걸어서 온 길. 이제는 말을 타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길.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팔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선비와 그를 위해 천리를 따라간 열녀의 이야기. 저분들이 그 유명한 이성구 부부시다. 열녀 정 씨를 뵙게 되다니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두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들은 꽃을 던졌습니다. 정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당신은 대단한 일을 했소. 모두가 인정하는 열녀요. 열흘이 지나 일행은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성구의 친척들, 옛 친구들, 그리고 구경꾼들. 이성구, 정말 무사히 돌아왔구나. 정씨 부인의 열행을 들었소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일행은 먼저 대궐로 향했습니다. 왕께 복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궐 앞에서 이성구는 정씨와 잠시 헤어졌습니다. 이성구는 어전으로 들어가고 정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전에서 왕이 이성구를 만났습니다. 경이 바로 이성구인가? 예, 폐하. 억울한 누명으로 고생이 많았다. 짐이 미처 살피지 못하여 경이 고초를 겪었으니 그 책임을 통감하노라. 환공하옵니다, 폐하. 경의 학식이 뛰어나다 들었다. 예조 정랑의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나와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감사하옵니다, 폐하.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의 부인 정씨에 대해서도 들었다. 천리 유배기를 따라간 열녀라 하지 않던가. 예, 폐하. 소신의 아내는. 왕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경의 아내는 진정한 열녀다. 정문을 세우라 명했으니 조만간 경의 마을에 정문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왕은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 씨에게 하사하는 물품이다. 비단과 은자, 그리고 왕실에서 내리는 폐물이다. 경의 아내에게 전하도록 하라. 환공하옵니다, 폐하. 이성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전에서 나온 이성구는 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왕께서 정랑 벼슬을 내리셨소. 정말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사품을 내리셨소.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구의 집안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이성구, 정말 축하하네. 정씨 부인은 진정한 열녀시오. 사람들은 술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난과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구나. 정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냈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평온한 밤. 여보, 정말로 끝났소. 예, 서방님.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성구는 예조 정랑으로 일하며 조정에서 인정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덕망은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정 씨에게 세워진 열려정문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문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성구와 정 씨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늦봄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집 뒤편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로는 개울이 흐르고 주변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는 복사꽃이 참 아름답소. 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마치 당신처럼 아름답소. 이성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아직도 그런 말씀을.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 서방님, 가끔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서의 일들을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하지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때의 고통, 절망, 그리고 당신의 사랑. 이성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요. 아니,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삶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때 유배기를 따라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웠어도 당신과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정자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열려정문을 가리키며 제잘거렸습니다. 저게 바로 열려 정씨 부인의 정문이야. 우리 훈장님께서 말씀하셨어. 정씨 부인은 천리 길을 걸어서 남편을 따라갔대.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오렌지색이고 보랏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 참 아름답구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고 말고요. 100년해로 합시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 누웠습니다. 잘 자시오, 여보. 서방님도 편히 주무세요. 세월은 더욱 흘러 이성구와 정씨는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성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씨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먼저 가오. 곧 따라가겠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정에서도 조문단이 왔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애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정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로 남편을 구하고 사랑으로 시련을 이기다. 천리 유백일도 함께라면 즐거웠고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도다. 봄이 오면 무덤 주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푸른 나무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연려정문은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사랑은 쉬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성구와 정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야기 속에, 그리고 연려정문의 글씨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었습니다. 정자 옆 개울은 여전히 흐르고 복사꽃은 여전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덤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평온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여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웃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정씨 부인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적인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